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사회와 과학기술. 이번 시간에는 미래사회와 과학기술의 과제 중에서 이 과학기술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 미래사회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미래사회가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과제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서 우리가 앞으로의 이 다음 세대 그리고 이 미래 한국에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 과학기술 분야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서 역시 우리의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고 우리한테 이로운 과학기술로서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봤었던 어떤 영화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많이 재미있게 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영화 속에 있었던 것들이 우리 주변에 실현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그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한번 실현해 보고 싶다라고 했었던 영화 중에 아바타 잘 아시죠? 이 아바타 영화에서 아주 이 매력적인 이 수트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이 AMP 수트, 즉, 이 직접 웨어러블, 이러한 옷에서 더 벗어나서 산업용으로나 아니면 군사용으로 쓰이면서, 정말로 미래사회의 가장 최첨단 기술들이 모여져 있는 이러한 슈트가 여러분들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이 남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직접 사람이 탑승을 해가지고서는 하게 되는 이러한 웨어러블 수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로보캅과 같은 이러한 경찰이 와서 우리를 구해줄지 아니면은 터미네이터와 같은 이러한 이 로봇이 이 안드로이드 로봇이 우리한테 와서 위협이 될지 이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학기술을 지금 현재 발전시키고 있는 우리들의 선택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 해답이 다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과학기술들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365일 24시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이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산업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는 상당수의 제조 과정에서 이미 어느 나라보다도 아주 선도적으로 이러한 로봇 이 생산 기지로서의 이 로봇을 활용한 생산 기지로서의 그 기능을 다하고 있고 이제는 이러한 생산 로봇을 이 생산을 하는 이 로봇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 가정으로 들어와서 이 로봇 청소기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ICT 기반의 이 사물 인터넷이 확장돼서 적용이 되고 있는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우리 주변에서 과학 기술로서 우리 삶을 윤택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를 태우고 출퇴근하면서 우리의 여가 시간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운전대 없이도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잘 도착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정말로 구현이 되고 있고 그 기능 중에 일부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타고 있는 이 지금 오늘날의 자동차에도 상당 부분 그 기술력들이 함께 축적되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상용화가 돼서 택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태우고 이 가까운 거리를 이동시킬 수 있는 드론 택시가 이 지역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 드론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산업용 내지는 군사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이 과학 기술을 오히려 견인할 수 있는 이 ICT 분야에서 통신망 체제 구축까지 이 굉장히 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현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없는 우리 주변의 테크놀로지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이 사물 인터넷 기반의 이러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스마트폰 동영상 서비스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로 이 마블 영화에서 나오는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올바른 길을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과제를 하는 과정에
과정에서도,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결국은 이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중고등학교에서 태블릿을 활용한 수업이 아주 보편화됐습니다. 과거에처럼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없는 이러한 책만 가지고 공부하던 시대는 지났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강의실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활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펜이 없는, 그리고 종이가 없는 이러한 교실이 우리 주변에서 이제는 보편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과학기술이 더욱더 발전할 거라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우리가 필요한 부품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특정 의료 제품들을 만드는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규모가 큰 주택을 만든다라든가 공장이나 농업시설을 만든다라든가 이렇게 점점 규모를 키우고 우리 주변에 다양한 가능성들을 열어서 직접 이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 추세입니다. 뿐만인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과학기술이 아주 응축되어서 현재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유전자 기술이라든가 뇌공학, 그리고 바이오 기술, 이 농업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 수명을 연장을 하고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좀 더 우리가 뭐 우주 공간으로 나간다라든가 아니면은 이 다음 세대의 어떠한 이 바이오적인 측면으로 해서 뭐 연료의 활용, 그리고 의료적인 활용, 기타 각종 농업 생산물에 대한 활용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현재 이 순간에도 굉장히 열심히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점점 작은 곳으로 그 기술력이 집중이 되는 이러한 나노 기술이 이 전 세계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이 기술력을 발전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이렇게 점점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나노 기술과 함께 밖으로 진출을 하려는 이러한 우주공학 기술도 현재 열심히 이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발전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가 스타워즈의 저런 밀레니엄 팔콘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충분히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미래 기술들이 분명히 점진적이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 지금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다가올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과학기술이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단순한 로봇 청소기에서부터 우주선까지 수없이 많은 분야에 우리의 과학기술력이 직접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과학기술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활용이 되고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의 삶의 질이 하늘과 땅 차이로 큰 격차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이제 이 한국형 인공태양을 비롯한 각종 이 핵융합 기술들이 좀 더 집약적으로 발전이 된다면은 충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더 나아가서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까지 풀어서 결국은 현재 사회의 위기들을 과학기술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의 과학기술이 점점 더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의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과학기술의 어떠한 혜택은 어떻게 보면은 특정 세대, 특정 계층, 더 나아가서 어떠한 특정 국가에만 혹시 미치지 않는가라고 다시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은 이 기생충에서의 이 기운의 가족들은 결국은 이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겨우겨우 얻어내거나 아니면은 이 공용 와이파이가 있어야지만 핸드폰에 있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이러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우리 주변에도 이 순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디지털 격차, 정보 격차가 지금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이 디지털 격차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기성세대인 어떻게 보면 노령층도 모두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과연 디지털 격차가 발전할까? 디지털 격차가 지금보다 더 많이 격차가 발생할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자, 디지털 격차가 스마트폰은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씩 접근이 됐다고 하지만 새롭게 끊임없이 새로운 스마트 기기들이 우리 주변에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될 겁니다. 즉 코로나 사태 이후로 키오스크가 등장하면서 기존에 있던 노령층들한테 키오스크를 체험을 하는 이러한 공간이나 시간 강의까지 열리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떤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이 되거나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생활 주변에 있는 다양한 이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되는 시대가 된다 그러면은 결국 노령층 또 내지는 이 저소득층처럼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는 사람들한테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러한 테크놀로지에 그때마다 적응해야지 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혹시 이러한 다양한 과학기술이 단순하게 특정 기업 내지는 저런 이 판교 벤처타운처럼 특정 빅테크 기업에만 기술력이 집중이 되고 또 이러한 빅테크 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만 이러한 혜택들을 모두 다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회 또 내지는 젊은 세대들만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 더 나아가서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만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는 결코 긍정적인 사회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사회는 과학기술의 혜택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고르게 나눠질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희망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과학기술의 각종 문제와 그리고 과학기술의 격차가 가장 낮은 곳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과 우리 개인이 시민사회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다양한 이 빅테크 기업들이나 대기업들은 개인의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서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새로운 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 그러한 이 시대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는 노령이나 지방에 있는 이러한 인구들은 결국은 개인의 데이터만 이 디지털 이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이 빅테크 기업이나 대기업들한테 정보만 빼앗길 뿐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무형의 아주 부가가치라든가 아주 윤택한 삶의 다양한 과학기술들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그 기술을 이용했었던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정보를 제공했었던 이 도서벽지에 있는 힘없고 어떠한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지 못했었던 이 촌 지역에 있었던 농촌이나 어촌 지역에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한테까지도 모두 다 과학기술의 혜택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그러한 사회가 앞으로 미래 사회이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결국 과거에 있었던 저 많은 농경지들이 새롭게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이 ICT 정보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 제조업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ICT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를 확대해 나가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농촌 사회나 어촌 사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도시국가 형태로 이 서울에서부터 사실상 천안을 지나서 대전까지 하나의 커다란 메트로폴리스로 이 도시국가 형태의 메트로폴리스로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곳에서 자연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또 내지는 이 디지털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 저학력 내지는 이 저소득으로 인해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나라 어느 깊숙한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한테
현재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과학기술들을 나눠주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사회에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함께 동참시켜서 이 과학기술의 숙제, 과학기술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 사회에서도 과학기술이 그 의의를 다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과학기술은 앞으로 미래사회에 있어서 이 환경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지 되는 아주 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환경 자원들을 활용을 했고 또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뒷받침이 됐었던 환경 문제는 분명히 우리 세대에 그대로 되돌려 받거나 아니면은 다음 세대에는 더 큰 빚으로 다가올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의 이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배출이 돼서 결국 그게 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한반도까지 미치게 되는 거.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 현재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결국은 미래 세대에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대를 포함한 앞으로의 한반도에 분명히 그 빚을 그대로 되돌려 받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에서 터졌었던 이 방사능 유출 문제가 우리나라에까지 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굉장히 이 자국민만을 생각하고 있는 이 협소한 시각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은 국경을 맞대고서는 또 내지는 바다를 맞대고서는 우리가 이 한일 간의 관계가 대립과 또 뭐 때로는 협력이 서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큰 범위로 생각을 한다면은 즉 이 아시아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해 본다면 더 나아가서 인류라는 하나의 이 지구인으로서 생각을 해 본다 그러면은 저들의 잘못 또 내지는 저러한 이 방사능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지구의 환경이 오염되는 거는 분명히 현재의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큰 잘못을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직접 그 빚을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수주의적으로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글로벌 세계인의 시각으로서 봤었을 때 이러한 환경 문제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의 문제점들은 분명히 이 정부와 개인과 기업의 노력으로 풀어야 될 큰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반도는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이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만큼 군수무기를 포함한 다양한 이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도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북한이 끊임없이 경쟁만 한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파국을 맞이할 수 있을 그러한 위험한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가 미래 사회에 과학기술이 긍정적인 기능으로 쓰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현재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과학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과 우리들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똑같은 칼이라 하더라도 그 칼을 강도가 사용을 하면은 흉기, 무기가 되겠지만 그 칼을 의사가 사용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요리사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이 배고픔을 해소해주는 그런 좋은 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현재의 과제들을 어떻게 하나하나씩 풀어야 될지가 바로 오늘날 과학기술을 미래에 물려줄 우리들의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학기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자원들을 과학기술에 어떻게 배분하는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예산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을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야지만 앞으로 과학기술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디지털 격차로 인해서 소외된 계층, 소외된 연령, 소외된 지역이 있다 그러면은 이에 대한 디지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미래 세대가 과학기술과 관련돼서 더 많은 연구, 더 많은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공학 분야라든가 ICT 분야, 그리고 앞으로 첨단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는 다양한 최첨단 분야에 대해서 국가의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더 많은 과학 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현재의 교육 문제가 의학 계열이라든가 아니면은 특정 순간적으로 인기가 있는 해당 분야로만 인재가 몰린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과학기술을 발전할 수 있는 곳에 더 훌륭한 인재, 그리고 더 많은 지원책이 있어야지만 앞으로의 과학기술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인 기업들과 함께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첨단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인재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신생 벤처, 이 벤처 업체까지 아주 구석구석에, 즉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과거에 있었던 다양한 이 각종 연구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물품 생산, 더 나아가서 각종 서비스 상용화에 정부의 규제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가졌었던 불이익이 글로벌 스탠다드, 즉 세계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많은 이의를 제기를 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종 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과학기술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규제를 다 풀어주는 것만이 이 만사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근과 채찍이 함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다양한 기업들은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래서 그게 CCTV에서 찍히는 영상 정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망을 통해서 수집되는 정보건, 신용카드를 통해서 수집되는 정보건, 다양한 정보들이 결국은 이 각종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이를 서비스 상용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가치 있는 이러한 이 원천 자료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이 빅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자료들은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련되어 있는 규칙들과 이 법 규정들을 적용을 해서 우리의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 여건적으로 조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각종 이 환경 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전기차 기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수소차 기술까지 앞으로 미래 사회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전기차가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한계점들을 수소 트럭이라든가 수소 버스처럼 아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수 있는 이러한 에너지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들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도 이제는 선진적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과학기술 발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에 대한 이 다양한 가능성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최빈국이었었고 과학기술의 어떤 원천 기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약소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남북한 경제 협력을 포함한 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받고 있는 이
세계사적으로도 유례없는 아주 강력한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과학기술의 능력들을 이 남북 교류와 더 나아가서 남북 경협에까지 확실하게 투자를 하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더욱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가봤을 만한 수원 화성을 한번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자, 수원 화성은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조 때 새로운 이 수도로 천도를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 아버지의 이 사도세자의 능이 있었던 곳을 더욱더 하나의 이 군사 요새화 시키면서 미래 이 조선을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세웠었던 대표적인 유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원 화성이 결국은 이 구한말 그리고 이 현대사를 겪으면서 말 그대로 그 흔적도 없이 많이 사라졌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 선진 문화국으로 발전을 하면서 유네스코 등재 이 문화재로 이 세계적인 이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을 때 이에 대해서 굉장히 유네스코 관련 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원 화성이 과거에는 정말로 화려한 모습이었는지 모르지만 현대에 와서 현대 기술로 봉헌한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 이거는 새로운 현대 창조물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수원 화성과 관련돼서는 당시 조선의 수없이 많은 기록들, 즉 조선왕조실록을 포함으로 해서 당시에 수원 화성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기록문화유산들이 함께 남아 있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정약용의 거중기를 포함한 다양한 이 수원 화성과 관련돼 있는 이 노동자들의 이 동원 기록이라든가 이들이 먹었었던 음식과 이들한테 제공했었던 이 식품의 이 가축의 양까지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문화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수원 화성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과학기술을 발전을 시키고 또 이러한 과학기술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은 미래 사회의 이 테크놀로지 분야에 좀 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과학기술력을 응축하되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많은 연구와 중간중간에 수없이 많은 기록들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차근히 연구를 해가면서 이 원천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결국은 미래 한국의 강력한 과학 한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단순한 벽돌 하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우주선을 이 지구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이러한 사회로까지 발전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의 미래 한국의 과학기술력은 이 작은 도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를 넘어서 우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첨단 기술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큰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의 과학기술이 미래사회의 먹거리, 더 나아가서 글로벌 경쟁력에서 많은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래사회의 과학기술 그 과제 중에서 과학기술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미래사회 과학기술의 시사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